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에 관한 진짜 이야기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소용없었던 순간. 오직 한 여자의 용기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3층 저택은 마치 외딴섬 같았다. 그 집의 주인은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진성그룹의 회장 박진우였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황제라고 불렀다. 사업에서는 냉정했고, 협상에서는 무자비했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 바로 그의 딸, 박서연이었다. 서연이는 6살이었다. 큰 눈망울에 까만 생머리를 가진 아이였다. 웃을 때면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고, 아빠를 아빠빠라고 부르며 달려들곤 했다. 진우에게 서연이는 세상의 전부였다. 아니, 세상보다 더 소중했다. 왜냐하면 서연이의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우의 아내 윤희는 서연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대량 출혈이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진우는 그날 2가지를 동시에 얻었다. 딸과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을. 제가 아이를 원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그 후로 진우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회사 일에 더 몰두했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연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제대로 대하는 법을 몰랐다. 아이를 안을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났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서 진우는 사람을 고용했다. 서연이를 돌볼 사람. 아이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사람. 그렇게 김수진이 이 집에 왔다. 수진은 31살이었다. 작은 키에 소박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화장도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입사 면접 때 진우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진심이 보이는 사람이군. 수진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다. 18살이 되자 독립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청소 일까지.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하게 살았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받아본 적은 별로 없지만요. 진우는 그 말에 뭔가 울림을 느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를 고용했다. 수진이 처음 서연이를 본 날, 아이는 열이 있었다. 작은 몸을 이불 속에 파묻고 끙끙 앓고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아이 이마를 만져봤다. 뜨거웠다. 서연아, 괜찮아? 아이는 눈을 뜨고 수진을 올려다봤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해 보였다. 아줌마 누구예요? 나는 수진이야. 앞으로 서연이랑 같이 살 거야. 엄마처럼요? 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처럼. 그날부터 수지는 서연이의 그림자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방으로 가서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불렀다. 밥을 먹을 때는 옆에 앉아서 한 입만 더 하며 떠먹여줬다.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줬다. 서연이는 점점 수진에게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아줌마라고 부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었다. 수진 아줌마, 나 엄마 둘 있어도 돼? 응. 무슨 말이야? 하늘에 있는 엄마하고 수진 아줌마요.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엄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럼 수진 아줌마는 엄마 2호예요. 그 말에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2호라니. 이상하지만 따뜻한 호칭이었다. 진우는 이 모든 걸 지켜봤다. 처음에는 경계했다. 혹시 수진이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심은 사라졌다. 수진은 진짜였다. 그녀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월급을 더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특별한 혜택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저 아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서연이가 6살이 되던 해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엄마 2호, 나 자꾸 피곤해요. 많이 놀아서 그런가 보다. 푹 자자. 하지만 잠을 자도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다. 밥맛도 없어졌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수지는 불안했다. 진우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회장님, 서연이 상태가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진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이들은 원래 아프고 나으면서 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알았어요. 내일 제일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죠. 다음 날, 삼성병원 VIP 진료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서연이를 진찰했다. 기본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추가 검사를 요청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백혈병? 암. 6살짜리 아이가? 그게 무슨...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서연이의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급격하게 증식하고 있다는 것,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것,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생존율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상태로는 치료를 받는다 해도 30% 정도입니다. 30%. 10명 중 3명만 산다는 뜻이었다. 진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너졌다. 서재에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다. 한 병, 2병, 취해도 정신은 또렷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왜 내 딸인가? 왜 서연이인가? 신이 있다면 너무 잔인했다.
이미 엄마를 빼앗아갔는데 이제는 딸마저 가져가려 하다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회장님, 저예요. 수진이었다. 그녀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소연이는 이길 거예요. 30%라고 했어요. 겨우 30%예요. 그럼 우리가 300%를 만들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심이 보였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같이 싸워가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포기할 순 없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다음 날부터 소연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병원은 소연이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하얀 병실, 소독약 냄새,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어린 소연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환경이었다. 항암제를 맞을 때마다 소연이는 토했다. 음식을 먹어도 다 토해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어느 날 아침 베개에는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엄마 이호. 나 이상해요. 소연이는 거울을 보며 울었다. 6살 아이에게 대머리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아줬다. 아니야. 소연이는 안 이상해. 지금은 잠깐 그런 거야. 나중에 다시 예쁜 머리 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 이호가 약속할게. 수지는 그날 밤 마트에 가서 예쁜 모자들을 잔뜩 샀다.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소연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다음날 아침 병실에 들어가서 모자들을 꺼내 보여줬다. 짠. 소연이 선물이야.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다. 우와. 예뻐요. 오늘은 어떤 거 쓸래?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이요. 그렇게 소연이는 매일 다른 모자를 썼다. 병실을 돌아다닐 때도,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다.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은 소연이를 모자 공주라고 불렀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1차 항암 치료는 실패했다. 암세포가 줄어들지 않았다. 의사는 2차 항암을 제안했다. 더 강한 약으로. 진우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았다. 미국, 독일, 일본. 어디든 좋다고 하는 곳은 다 알아봤다. 전용기를 대기시키고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오면 병원에서 결제했다. 중요한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사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회장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회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수진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잤다. 소연이가 깨면 바로 일어나서 돌봐줄 수 있도록. 밤중에 아이가 악몽을 꾸면 손을 잡아주고, 토하면 등을 쓸어주고, 아프다고 울면 자장가를 불러줬다. 진우는 가끔 복도에서 수진을 봤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욱했다. 하지만 소연이 앞에서는 항상 웃었다. 밝은 척, 괜찮은 척.
저 여자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수지는 소연이의 친엄마가 아니다. 그냥 고용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친엄마보다 더 헌신적인가? 어느 날 밤, 진우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 씨, 왜 이러는 겁니까? 그만둬도 됩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사랑받아본 적 없는 사람의 마음을요. 무슨.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누가 저를 안아준 적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2차 항암도 실패했다. 3차도 실패했다. 의사들은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소연이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더 이상 항암제를 견딜 수 없었다. 골수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소연이와 맞는 골수를 찾을 수 없었다. 일단 가족부터 검사해 봅시다. 아버님, 검사해 주시겠습니까? 진우는 당연히 동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불일치. 그는 소연이의 공여자가 될 수 없었다. 친척 중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아내가 외동이었고, 저도 형제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어렵겠네요. 의사는 한국골수은행에 등록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맞는 공여자를 찾지 못했다. 확률이 너무 낮았다. 수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진우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권력이 있는데, 딸 하나 살릴 수 없다니. 돈이 문제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골수 일치는 운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는 걸 만들어낼 순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 검사해보면 안 될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 씨, 가족이 아니면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의사도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수진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일치합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다. 수진과 소연이의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정말로 일치한다고? 수진 씨, 정말. 정말입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네, 제가 소연이를 살릴 수 있대요.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기도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골수 이식 수술은 위험했다.
공여자도 전신 마취를 하고 골수를 채취해야 했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의사는 수진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수술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출혈이나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를 채취하고 나면 한동안 많이 약해지실 겁니다. 괜찮아요. 가족이 아닌데 정말 하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 안 해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 전날 밤, 수진은 편지를 한 통 썼다. 만약을 대비해서. 서연아. 엄마 이호가 쓰는 편지야. 만약 엄마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서연아, 무섭지?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엄마는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엄마가 서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첫째,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둘째, 엄마는 서연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 셋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 엄마가 사라져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항상 서연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지켜볼게. 아, 그리고 아빠한테 잘해줘. 아빠도 많이 외로울 거야. 사랑해, 우리 서연이. 엄마 이호가. 수진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진우에게 건넸다. 회장님, 이거. 혹시 모르니까요. 진우는 편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수진 씨, 정말. 괜찮아요. 전 괜찮을 거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수술 당일 아침, 서연이는 수진을 꼭 안았다. 엄마 이호, 무섭지 않아요? 응, 안 무서워. 우리 서연이 살릴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아프면 어떡해요? 수진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서연이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서연이 때문에 행복한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진우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제발. 제발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괜찮으십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차갑고 강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한없이 무너졌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수진 씨, 당신은 도대체. 회복실에 누운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진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진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식 수술 후 몇 주가 지났다. 소연이의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골수가 자리를 잡았다. 혈액 수치가 좋아졌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성공입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이식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다. 몇 달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다. 수진도 회복했다. 몸은 약했지만 매일 소연이 병실에 갔다. 아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었다. 엄마 이호, 나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다 괜찮아. 그럼 우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완전히 나으면 가는 거야. 석 달 후, 소연이는 퇴원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거의 기적이었다. 첨담동 저택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거실에는 소연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소파에는 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우는 변했다. 회사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소연이와 놀아주고, 저녁을 함께 먹고,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줬다. 차가운 황제는 사라지고, 따뜻한 아빠가 그 자리에 있었다. 수진도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떠나려 했다. 이제 소연이가 건강해졌으니 자신의 역할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가 말렸다. 떠나지 마세요. 회장님, 이제 제가 없어도. 아닙니다. 소연이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필요합니다.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진우가 만든, 정확히는 배달시킨 치킨과 피자가 있었다. 건배. 소연이가 주스컵을 들어 올렸다. 진우와 수진도 따라서 컵을 들었다. 우리 가족 만세. 가족.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도 진우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이야기는 결국 세상에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재벌 회장 딸을 살린 가정부의 감동 실화. 혈연 아닌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다. 현대판 모성애, 재벌가 스캔들 아닌 기적. 기사가 쏟아졌다.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올랐다. 진우는 화가 났다. 가족의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되다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렸다.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진우는 한 번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기로 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들을 향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딸을 살려준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자 이제는 가족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김수진 씨,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했으니까요. 보상을 바라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그 아이가 웃는 걸 보고 싶었어요. 기자들은 감동받았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았다. 회견이 끝난 후 수지는 진우에게 물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짜 엄마가 따로 없네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랑이죠. 김수진 씨 존경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소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1년이 지났다. 소연이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웃고 평범한 아이처럼 살았다. 진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였다. 소아암 환자들을 돕고 골수 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어려운 환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제가 받은 기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유명인들이 홍보대사가 되었고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다. 골수 기증 등록자가 급증했다. 수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의 파트너였고 소연이의 엄마였고 그 집의 중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깜짝 놀랐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대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소연이도 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딸을 살렸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꿈 같은 순간이었다. 네, 좋아요. 그들은 조용히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다. 그저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축복했다. 소연이가 꽃을 뿌렸고 눈물과 웃음이 함께했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은 평범해졌다. 아니,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연이가 엄마, 아빠 하고 달려왔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소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다. 주말에는 놀이공원에 갔다. 소연이는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풍선을 들고 다녔다. 수진과 진우는 손을 잡고 아이를 따라다녔다. 행복해요? 진우가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슬픔도, 고통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현재였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소연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0살이 되었다. 병은 재발하지 않았다. 건강했다. 어느 날 소연이가 물었다. 엄마, 나 왜 2개의 생일이 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왜냐하면 서연이는 특별하니까. 태어난 날하고 다시 태어난 날이 있잖아. 다시 태어난 날? 응, 엄마가 서연이한테 굴수를 준 날, 그날 서연이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엄마 덕분에 2번 태어난 거네요. 맞아. 고마워요, 엄마.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았다. 가슴이 벅찼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아픈 아이들이 있다. 희망을 잃은 부모들이 있다.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DNA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김수지는 평범한 여자였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화려한 학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 그녀는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주었다. 위험을 감수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 아이가 살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았다. 지금 서연이는 중학생이다. 키도 크고, 건강하고, 꿈도 많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수지는 그런 딸을 보며 생각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큰 집에 살아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다. 진우는 더 이상 차가운 황제가 아니다. 그는 웃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세 사람은 매년 그날을 기념한다. 수진이 서연이에게 굴수를 기증한 날, 그들은 그날을 새 생명의 날이라고 부른다.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 가끔 사람들이 수진에게 묻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수진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후회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는거려. 위험하지 않았나요? 사랑은 원래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죠.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시겠어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100번, 1000번이라도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 가족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이다.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증거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증명이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메시지다. 오늘 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해보라. 사랑해. 그 세 글자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기적을 만들어내니까.